네, 6월 7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갑의 횡포 막는 집단 소송제인데요. 교수님, 네, 요즘 뉴스에서 뭐 많이 들리는 단어 몇 개 꼽으라고 하면 아마 5손가락 안에 갑을 관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 갑을 하다가 넘어서서 슈퍼갑이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런 정도 이제 제도가 앞으로 개선이 되면 이런 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네. 갑의 횡포 또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집단 소송제가 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이제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건 뭐 연애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네.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 법 앞에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네. 예. 어떤 땐 이렇게 딴 사람한테 비굴하게 보이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기도 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실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서도 더 발전적으로 맞아요.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학교에 있습니다만 뭐 교수 학생 관계를 생각할 때 평등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계가 사실은 학생한테는 가장 최고의 자기 발전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제 그 관계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얻어내려는 그 갑의 횡포를 얼마나 이제 제한할 수 있느냐. 힘을 앞세워서 그렇죠. 예, 의를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갑을 관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네. 그런 횡포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결국에 사법제도 문제가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그 사법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예. 예. 그래서 집단소송제도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네.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도 소송 참여하겠다. 뭐 이제 갑한테 찢길 것을 무릅쓰고 뭐 나도 참여하겠다. 예. 또 이제 자기 피해를 또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다 무릅쓰고 네. 다들 참여하겠다라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 그 피해 그룹 중에 몇 명이 내가 대표해서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예. 허락해 달라. 네. 라고 해서 뭐 피해자가 10,000명이라도 그 중에 한 5명이 그 10,000명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네. 재판을 진행을 한 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 전부에 대해 승소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5명의 피해에 대해서만은 판결 받는 게 아니라 이제 10,000명이면 10,000명의 피해 액수를 전부 다 손해배상 판결 받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우선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 분배 절차는 이제 법원의 통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뭐 어떤 신문에 꼭 광고를 내라거나 네. 또는 인터넷에 올리라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그 주소를 알면 그 주소에 전부 다 편지를 보내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심지어는 혹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은 남겨놓고 우선 분배를 하라거나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뭐랄까 뭐 갑을 상대로 내가 막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재판은 끝났고 그걸 내가 찾겠다 내 몫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겠죠. 아. 예. 예. 그리고 뭐 내 피해 사례를 또 입증하려는 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수고 그런 거를 이제 안 들여도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서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을 관계에서 왜 중요하냐면 집단소송제도를 이렇게 해두면 당장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선
갑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각자 자기가 입은 피해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뭐 굳이 소송까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여러 번 뭐 얘기했던 뭐 이제 이동통신 네네. 뭐 소비자가 이게 저 핸드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뭐 이만큼은 좀 독점 이윤인 것 같다. 그걸 되찾겠다. 뭐 이런 네. 소송 같은 경우 그래봐야 뭐 한 달에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3년을 썼어도 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소송을 하랴. 근데 그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소송을 제기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이라도 내가 뭐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도 그쵸.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내가 하겠다. 1천만 피해자를 대표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액수가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1천만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렇죠. 이끌어내는 예. 제도가 집단 소송 제도죠. 예. 그야말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잖아요. 집단 그렇죠. 예, 집단의 피해를 또 누군가가 대표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대표 소송 제도가 집단 소송 제도입니까? 그게 이제 다르죠. 예. 그러니까 대표 소송 제도 중에 하나를 집단 소송 제도라고 사실은 부를 수도 있는데 네. 대표 소송 제도가 이제 독일에 있는 대표 소송 제도가 있어서 네. 그거를 그 개념을 섞어버리면 혼란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다른 다르다라고 걸로 알고 다르다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 그 대표 소송 제도는 실제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10,000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대표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일일이 위임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변호사한테 위임해 버리면 예. 뭐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거나 대표한테 위임하는 거나 수고는 똑같으니까 네. 또는 이제 보복당할 위험도 똑같으니까 네. 대표자 소송 가지고는 대표 소송 제도 가지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대표 소송 제도가 더 떨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의 예. 피해를 입증하고 일깨우고 참여시키기에는 예, 집단 예. 소송 제도가 더 좋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참여를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참여하기 제일 편한 때만 참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집단 소송 제도는 소송하는 중간에는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알려질 수도 있겠네요. 위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 돼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 이게 이제 그 모사 노트북인데요. 네. 모사 노트북인데 사실은 이 회사 저는 이 회사 것만 지금 한 대여섯 개째 지금 네. 20여 년째 쓰고 있는데 좋습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예. CD롬이 접속 분량이 자주 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쓰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코카콜라를 거기다 엎어버렸어요. 아니 업체 이름 말해버렸네. 예. 콜라를 엎어버렸어요. 콜라가 이 노트북 컴퓨터에는 아주 쥐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작 중단.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네. 이제 미국이었을 때니까 당연히 사람이 안 받죠. 기계가 받죠. 네. 뭐 이렇게 정말 복창 터지게 하는 터지게. 그 기계 있잖아요. 예. 근데 기계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1번은 뭐 2번을 하는데 제 6번에 가 보니까 집단 소송 합의금에 관해서는 7번을 누르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이 사의 노트북을 쓴 사람은 CD-롬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10만 원씩 예. 그러니까 한화로 손해배상을 10만 원씩 받은 손해배상을 이미 어떤 사람이 소송해서 이겨서 네. 지금 합의금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라. 아. 그래서 저보고 이 노트북 뒤에 있는 그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 네. 요것만 찍어서 제 예. 사진도 필요 없고 요것만 찍어서 보내주면은 보내주면 내 계좌를 입금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선 제가 한국 갔다가 그 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네.
자꾸 잊어먹고 안 하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생각이 나서 딱 내려서 그 지하철에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네, 네. 옛날에 있었어요. 네네네.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전 넣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되게 찍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 노트북 네네. 노트북 찍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뭐 150불인가 그때 받았어요. 아 정말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그 재판은 대표 당사자가 소송 끝나면서 예. 빠짐없이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는 이제 기본으로 하거든요. 신문 네. 광고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다 신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도시바 사용자들이 한테 집중적으로 잘 제품 얘기를 알려주려면 또 해버리셨네요. 예. 아니, 왜 이러지? 네. 아니 그래도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잠깐만요. 네. 교수님. 손해배상을 아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그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품 계속 쓴 거죠. 얘기를 예, 하셨어도, 예. 그러니까 제가 네. 계속 쓴 거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그리고- T사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리고 제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곧바로 그 하자를 시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모델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없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마 이제 재판이 끝나면서 합의금이 결정이 되면서 네. 아마 판사가 T사 이용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주려면 물 건너가요. 알려주려면 네. 그 이용자들이 계속 전화할 예. 거기에다가 메뉴를 하나 추가하라는 그 예, 판결을 판결이 내렸겠죠. 있었을 거예요. 예, 오더했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참 진짜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좋은 예를 드는 분이 좋은 교수님이시라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별표할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그 처음 얘기하실 때는 네. 사실은 누군가 이 집단 소송에 대표로 참여하든지 소송 시작할 때 참여한 사람한테만 손해배상을 하고 나는 뭐 좀 익명으로 아니면 나는 나서고 싶지 않아 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한테는 배상을 안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오늘 가장 포인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도 현재 이 정도 되겠지 하고 뭐 쉽게 생각했다가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피해자들이 와락 나타나 버리면 이게 기업으로서도 피해가 크니까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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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피고 회사들이 네. 집단 소송을 선호를 해요. 네. 왜냐하면 집단 소송을 시작을 하면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산재해서 네. 언제 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데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물론 그 중에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대표 또는 저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가 네. 나의 법익을 잘 대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자기가 빠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나는 별도로 소송을 별도로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종결된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종결된 다음에. 예, 종결된 다음에도 그 정도 손해배상으로 난 충분치 않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소송으로 하겠다. 그렇죠. 다른 소송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 종결되기 전에 네, 나는 따로 하겠다. 이렇게 네.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소송에 의해서 자기의 법익까지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재판이 종결된 다음에도 자기가 따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점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제품을 100만 개를 뿌렸는데 그 다 문제가 있다. 네네. 근데 일일이 내가 다 피해 복구를 한다는 게 비용이 너무 든다. 그냥 한꺼번에 쉽게 말해서 퉁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도리어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럼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집단 소송 제도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집단 소송 제도가 저희는 지금 없죠. 네. 자리 잡고 있으면 현재 이렇게 이슈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소송 제도라는 것은 전부 다 뭐랄까 그 때 소송이죠. 때. 뭐냐면은 전부 다 일일이 네.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전부 다 뭐 인터넷을 보고 다 모여서 그렇죠. 위임장을 예. 보내거나 그래서 집단 소송 한번 하려면 네. 그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다른 일은 못하거나 못하고. 아예 그 소송에 대해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10만 명의 위임장을 거기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일일이 다 참여를 해야 하다 보니까 특히 그 피해 액수가 개별적으로 피해 액수가 적은 네. 적은 소송들 네. 주로 이제 공정거래법 소송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불관계 좀 중요한 사법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뭐 100만 명이라도 실제 참여는 뭐 10,0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도 소액. 당연히 그 숫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니까 네. 실제 피해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아주 정도밖에 참여를 큰 안 하는 경우가 거죠. 아니면은 변호사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사실은 소송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법위까지 어떤 재판의 범위가 그- 넓어져야 그렇죠. 범위로 넘게 함으로 해서 변호사들도 소송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슈의 네. 포인트는 이 집단 소송을 위임받고 대표 소송처럼 할 게 아니라 그 넓은 의미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진짜 소송이 이루어지고 진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피해자도 네. 모두 그 배상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안 그러면은 네. 사회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조의 피해가 났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회는 아무런 피해 복구나 이런 뭔가 사고가 터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산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가해자한테 돈을 그만큼을 딱 떼서 피해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가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하고 그러니까 참여를 현재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는 걸로 이제 알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저처럼. 그렇죠. 예. 네. 근데 현재는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네. 집단 소송하고 검색하니까 증권 관련 소송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IMF 때 예. 이제 그 주식 폭락, 주가 폭락 이제 겪은 사람들이 네. 그 회사들이 공시를 잘못해서 자기가 속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네. 자신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증권 관련된 집단 소송만 따로 만든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듣기로 제기된 게 한 5건밖에 없고 승소했다는 결과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 만든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잠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을 이용해서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잡으면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만든 지가 꽤 됐는데 네. 몇 년 됐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유명무실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지금 네네. 제기가 되고 있어요. 승소되거나 뭐 이렇지 지금 않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좀 착시한 상이다. 뭐냐면은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네. 좀 털을 잘 잡아 기반 공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않고 그냥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한 그런 패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인지대라는 게 있어요. 인지대. 네. 인지대가 뭐냐면은 법원에 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법원도 일종의 서비스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찾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제기하면? 때 내는 인지대하고 내가 1억 원을 피해 보상을 받겠다 했을 때 내는 인지대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달라요? 액수에 비례해서 인지대가 커져요. 아. 그래서 이제 대강 뭐 제일 낮은 단계에서 0.5% 보시면 돼요. 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까? 안 그런 나라가 더 많아요. 아. 네,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쵸. 게 중요한 거지. 큰 돈을 바로잡고 적은 돈을 바로잡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냐. 그렇죠. 물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은 나중에 이기면은 예. 인지대 이제 찾도록 해준다. 아, 그래서 네가 정말 잘했으면, 네가 정말 그게 정말 정당한 피해면 인지대 내는 것도 억울한 거니까 나중에 피고한테서 받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제 내야 되는 인지대가 너무 크면 소송 제기를 못 하죠. 소송 제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제 해결 뭐 다른 방식, 사법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행정부로 간다라거나 입법부, 국회 간다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부나 입법부로 가게 되는 건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재판이 그냥 혼자 네. 하면 되는데 네. 입법부나 행정부나 가서 정치인들한테 정치인들 움직여야 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냥 그럼- 재판 제기도 네.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그럼요. 그것도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는데 턱 갔더니 인지대가 너무 비싸. 그럼 포기하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대를 한번 이 집단소송제도에 대입을 해보세요. 해보면 예. 한 10,000명이 피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10,000명을 대리해서 대표해 예, 소송을 예. 제기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에 대해서 재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만큼 인지대에는 10,000명의 인지대를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5명이 10,000명의 인지대를 어떻게 내줘요?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대표한 사람들이 그렇죠. 인지대를 내고 접수를 네. 해야 하니까 네, 네. 안 그러려면 10,000명한테 그거를 다 받으려면 그렇죠. 또 앞서 말한 대표 소송처럼 돼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소송은 미국 제도고 예. 인지대를 그 청구 액수 비례해서 받는 건 독일 제도인데 네. 그 짬뽕 해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것만 2개 짬뽕 예, 해놨는데. 예. 이러면 막 대표 당사자가 막 돈을 빌려다가 아. 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년이 흘렀는데도 애지간한 책임감이나 분노 없이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네, 지금 네. 현재 이제 증권 집단 소송 얘기를 네,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찾으시면서 한번 네네, 들어보세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 향후 이 집단 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어떤 걸로 보세요? 뭐 너무너무 많죠. 네. 네. 환경 분야도 네. 좀 제 자랑이라기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자랑이지만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그 했던 김포공항 소음 소송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 이걸 돈으로 피해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생각 안 피해보자, 했죠. 예. 보상받을 거 생각 안 했는데 예. 그때 얼마나 이제 피해인데 그게 진짜 예.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비슷한 소송 네. 이긴 거를 저희가 포착을 하고 네.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 그때 집단소송 제도가 없으니까 정말 몇만 명 되는 주민들이 일일이 다 참여연대 정말 간사들의 총인적인 노력으로 네. 그렇다 그거 했다고 뭐 위임 받아서 무슨 특근 수당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단소송 제도가 없으니까 한국식 집단소송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그 이후에 그분 이제 전부 다 승소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공항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소음 소송하는 게 정말 변호사 업계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버신 변호사분들 많으십니다. 판례를 하나 만드신 거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망원동 수재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건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네. 그 당시에도 원래 그 이제 변호사들 중에 좀 사회정의를 생각하고 이러신 분들은 주로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는 대학생들 변호하고 네. 이제 이게 주로 네. 일이었는데 네. 그거 많이 열심히 하시던 분이 네. 이게 정말 사회정의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이제 망원동에 그 수재가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났지만 매년 반복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왜 반복이 되냐. 그냥 보니까 뭔가
그 관계 수로를 시설이 그렇죠. 잘못된 관계시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밝혀내서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몇천 명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통은 거기서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거를 산업화시킨 게 이제 청와대 공익보센터에서 그렇게 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수재 소송 또 그러니까 공익보센터에서 했던 소송만 말씀드려도 네네. 이런 환경 소송, 소음 네. 또 그 폭설 대란이라고 해서 네. 도로공사에서 눈이 엄청 내리는데 안 치워서?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아,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차들이 막았어야 되는데 다 들어오게 해놓고 고속도로에서 막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24시간 넘게 네네네. 예, 그때 이제 귀성 행렬이었을 네, 겁니다. 기억나요. 예, 막혀가지고 기름 떨어져서 히터 안 돼서 그렇죠. 뭐 예, 춥고 예. 못 예. 먹고 예. 화장실 못 가서 몇 킬로미터 걸어서 걸어서 나온 사람들도 사람들 있고 예, 그분들도 생각납니다. 전부 다 집단 소송으로 예. 했었고 예. 그것도 뭐 합의했나 일부 승소했나 뭐 거기서도 사실 피해자 숫자는 뭐 실제 참여한 사람들의 한 100배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거기서 실제 피해자들이 전부 다 참여했다면 네. 훨씬 더 뭐랄까 이런 도로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 그쵸. 개선, 예, 뭐 이런 것들. 더 예. 좋은 개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그리고 또 소송 제기했던 게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네. 바이러스 때문에 교수님 반바지 나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박계신 교수님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바지는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리를 꼬는 순간 예. 징검다리 휴일 예. 이건 거짓말이고요. 이제 뭐 그 징검다리 휴일 아니래도 예, 이렇게 그러실 수 있죠. 뭐. 이렇게 더울 때는 네. 저는 빨리 정부에서 우리가 그 아열대 반바지 국가임을 입고 출근해도 된다고 어느 기관에서. 그러니까 반바지 회복을 빨리 만들기를 원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반바지. 어디까지 얘기했죠? 교수님 다리가 지금 나오는 무슨 바람에 얘기하고 좀 있었지?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치. 눈까지 했습니다. 네, 눈. 또 그리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저기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인터넷 대란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 운영하는 분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직 확산되지 않은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 분야가 왜냐면은 이제 담합도 담합이지만 그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독점 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갑이죠. 네. 그게 갑.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 그러니까 사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자는 사실은 소비자를 갑으로 보고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 그렇지 않은 분야의 기업들은 소비자가 봉이거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없을 때는. 그리고 한 업체, 그러니까 업체 수가 또 많으면 서로 이게 담합이 아주 어려운데 업체 수가 뭐 2개, 3개 이렇게 적은 분야들, 제가 어느 분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업체 숫자가 이렇게 적은 분야는 꼭 담합을 안 해도 그냥 하면 어하고 암묵적으로 저 뭐 뭔지 몇 특히 개 알겠는데. 그럼요. 특히 여행하실 때 또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독점 이윤이 각 소비자들로부터 가져가는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소비자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배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도 아주 큰 힘을 집단소송제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몇 가지는 소비자 승소 사례죠. 뭐 수재,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비행기 소음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 승소 사례. 인터넷 대란은 지거나 하여간
거의 지거나 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예, 됐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뭐 이유까지 제가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예. 부정적인 면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집단 소송 누구나 다 소송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문제 중대 사안에 있어서 뭐 정말 더 중요한 소송이 있는데 이렇게 확 몰려들면 이쪽 때문에 뭐 일 처리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사법개혁 논의가 나오면은 뭐 항상 같은 레퍼토리를 들고 나오시는데 네. 이제 남소 얘기를 하죠. 남소. 남소. 그러니까 남용할 때 그 남자를 써서 예, 남용할 소송을 남발한다. 남소. 별로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소송이 실제로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연적인 장애가 뭐냐면 소송할 때 이제 필요한 뭐 입증해야 되는 어떤 수고 자료. 또 피고한테 이제 좀 잘못 보이게 되는 소송 상대방한테 잘못 네, 보이게 되는 네. 뭐 보복 가능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그 장애물을 형성을 해서 네. 정말로 이길 것 같은 소송만 이제 그 제기가 될 텐데 그런 장애물들을 집단소송제도가 다 걷어내면 네. 이제 아무나 다 소송을 제기할 거다. 아무나 네. 다 자기가 뭐 내가 10,000명 다 대표하겠다. 뭐 정말로 그 재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 다 소송이 제기되고 그리고 그런 소송들 중에 뭐 지는 것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뭐 법원에서 그냥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법원에서 더 중요한 소송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반론이 있죠. 네. 그 턱도 아닌 소리는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절차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네. 집단을 아무나 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소송 초반에 판사가 이것이 집단 소송으로 그러니까 소송 허가제가 소송 허가제로 가면 허가제 그러니까 모든 집단 소송 도입된 집단 소송 제도는 어느 나라든 소송 허가제로 그 작동을 해요. 즉 뭐냐면 중간에 내가 이 사람들 대리하겠다 하고 나서면 법원에서 한 3가지를 봅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전부 다 공통의 피해를 당했는가? 그리고 이 대표자가 그 피해자들 중에서 특이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피해자인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송하기에는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은지. 그 3가지를 보고 그리고 4번째로는 우선 그 3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그거 판단을 할 때 법원이 어느 정도 될 것 안 될 것 그쵸. 구분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소송은 벌써 거기서 걷어내요. 왜냐하면은 피해가 비슷하다라고 그 생각을 법원에서 판단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틀림없이 피해가 있긴 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이거를 소송 초반에 재판 초반에 법원이 딱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을 4번째로 이제 판단하는 게 이 대표 당사자하고 그리고 이 대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하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법익을 다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요. 그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소송 그 허가 자체를 못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군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미국 사례를 들자면 소송 허가가 우선 나버리면 상당 부분 기업들이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법익을 지금 재판에서 다루는 게 그 기업의 주가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이 재판에서 졌다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딱 지면서 재판에 졌는데 피해 액수가 딱 그거네? 그 정도면 이제 그럼 예측 불가능성이 없어지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도리어 또는 재판이 안 걸려 있고 피해자들이 소송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는 주가가 떨어져요. 그 리스크로 작용하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예. 딱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 허가가 나버리면 상당수 기업들이 적절한 액수로 그냥 합의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웹사이트까지 있냐면 아까 저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150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네. 저를 대신해서 누가 따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 진행돼서 이제 합의금이 나온 또는 진행되고 있는 네. 집단 소송들 목록을 쫙 홈페이지에다가 쭉 게시를 해놨어요. 예. 그럼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혹시나 그래요? 예, 혹시나 자기가 피해자 모르고 있었지만 문현님도 혹시 미국에서 사셨으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긴 은행이나 뭐 주유소 뭐 또는 뭐 사 먹는 음식도 담합이다 독점이다 하고 해가지고 독점이면 다시 돌려받는 네. 뭐 애 키우신 분들은 뭐 분유값 뭐 이런 것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해외에 가면 네. 에리어 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CD, DVD 같은 거 볼 때 한국 거 가져가면 잘 못 봐서 현지에서 노트북을 저희 샀어요.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집 여러 개 노트북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네네. T4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교수님한테 전화번호를 자세히 알아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좀 들었거든요. 그 150불 받은 지 한 10년 넘었어요. 네, 몇 프로를 드리면 될까요? 교수님께. 아니 제 말씀은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까요? 뭐 수십 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몇 년 하고 이제 끊었을 수도 있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도. 150달러. 그 홈페이지 제가 URL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소송을 남용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악의적으로 소송을 뭐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소송 때문에 기업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업이 크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도 기업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한다. 당하는 것은 반드시 재판으로 당한다기보다도 위축된다. 경제가 위축된다. 근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까봐 위축이 된다. 네. 이거는 저는 좋은 시장 경제의 신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기업들은 절대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걸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그게 좋은 나라죠. 그런 기업이 잘 되는 곳이 좋은 그렇죠. 나라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렇다고 쳐요. 소비자는 또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확한 값을 대리점주와 그 큰 기업 간의 뭐 기업의 횡포 이럴 때 그 소비자는 많지만 대표자 말고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대리점주는 눈에 딱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관계가. 이런 경우에 이게 진짜 성립이 될까요? 성사가 될까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거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들이야 뺏겨봐야 뭐 우유값 뭐 1,000원 낼 거 1,100원 내고 이러는 거니까 더 내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이제 중소상인들인데 공정거래법 우리나라 공정거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조용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전 집단소송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들 법익을 다 대변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꼭 지금 이렇게 지금 남양유업은 하셔도 됩니다. 워낙 지금 뭐 공론화된 사안이니까 대리점주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대리점주 협의회에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디가 또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몇 명 죽고 이러니까 대리점주 협의회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네네. 단계까지 왔는데 꼭 이렇게 돼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 싸움 갑은 또 이제 어용 대리점주 협의회를 또 따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모여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해결인데 네. 정치적인 해결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힘도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혹시 이기더라도 그 승리가 영구적이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가 않아. 예. 그게 아니라 이게 공정거래법 소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밀어내긴 그냥 불법이다. 라고 판결 같은 게 딱 나오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예.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갑이 제대로 된 회사면 불법을 잘 안 저지르게 돼요.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예측 가능한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기 네. 때문에 주가 방어를 못 해요. 힘들더라도 지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법을 그냥 지키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그게 불법이다라는 판결이랄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해보는 거죠. 네. 예. 합법의 어떤 그 영역을 최대한 확장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성격인데 네. 이것은 뭐 많이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여기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여기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판결들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판결을 정말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중소상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침묵하겠어요? 소리 냈다가는 보복당하니까. 더 큰 그러니까 집단소송 제도가 바로 보복당하지 않고도. 네. 물론 이제 한두 사람은 십자가를 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꼭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몇 사람이 네. 한번 이 수만 명 대리점주를 대표해서 해보자. 이게 파이가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그걸 사명감 삼아서 하면 네. 이후 시장에서는 자리 그렇죠. 잡고 그렇죠. 또 누군가 그렇게 십자가를 매지 않아도 네.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밀어내기나 어떤 불공정 거래 때문에 나는 사업 그만뒀다. 예. 그런 사람은 지금 보복 위협 느끼지 않고 그만둔 사람도 소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둔 사람이 소송 제기하면서 아직 그만두지 않았던 수만 명을 대표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죠. 집단소송제도는 그렇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보통 집단 소송하고 관련이 있죠. 뭐 이념적으로는 관련이 있는데 네. 이념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시장 경제적인 징벌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기업들이 집단 소송 제도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에 더 좀 뭐라 그러죠? 겁내고 조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 제도도 더 뭐랄까 그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무서워하게 되겠죠. 하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로 승소한 경우에만 이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네. 잠깐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알면서 피해를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피해를 줬다거나 할 때 천문학적인 그렇죠. 조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말요? 지금 뭐냐면 어떤 피해는 그 사회적으로 정말 나쁜 거라서 나중에 복구를 해준다고 해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알면서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징벌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일반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발생해도 돈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건강. 그렇죠. 신체. 그래서 이게 주로 그 뭐랄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뭐 이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한 뭐 10 정도 날 게 뭐 200 정도 커졌다. 커졌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도 좀 의아스러운 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불이 붙어서 전소됐다. 네. 그 뉴스가 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같으면은 곧바로 어떤 변호사가 그거 연구를 합니다. 예.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왜 불이 날까? 났을까? 이건 뭔가 그 연료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네. 왜 불이 나도록 내버려 둘까? 근데 불이 나니까 사람이 부딪힌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뭐 타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복구해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또는 뭐 실명을 한다라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 얼마면 되겠어요? 액수를 정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없죠. 복구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피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체에 대한 피해를 더군다나 그 차가 그런 결함이 있음을 알고 이 사고 나면 커진다는 걸 알고라든지 알고도 설계를 고치지 않았다라거나 이런 경우 부분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만 네. 그런 경우에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그냥 천문학적이 아니라 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네.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은 더 많이 액수가 크고 작은 기업은 액수가 적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교수님 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어떤 사례 있습니까? 좀 재미난 사례. 뭐 너무 많은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예.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실제로 소송 제기해서 그때는 이제 뭐 집단 소송으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큰 피해를 당했으니까 전부 다 소송 제기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실제 전소가 돼서 다친 사람의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럼 그 자동차를 그렇게 타고 해서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죠. 배상받습니까? 그렇죠. 사고 안 났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을 거예요. 네,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알면서 틀림없이 그 설계 단계에서 네. 설계 A 설계할 수도 있고 B 설계할 수도 있는데 B 설계하면은 연료통 보호가 더 잘 돼서 예. 그 폭발 위험이 훨씬 더 적다고 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A형으로 했다. 이제 예. 이런 식의 입증을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미국 자동차 회사니까 뭐 얼마나 액수가 크겠어요. 몰랐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 한다는. 그 이전에 한번 우리가 흔히 먹는 어떤 감기약 같은 약품에서 다른 병을 부작용이 있을 걸 알고 그냥 제조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고 팔았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지금 가습기 같은 가습기는 경우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이게 가습기는 지금 물을 아주 흐트려 놓은 게 그 정부에서 이게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이거를 알고도 그냥 판매했는지 아니면 기업도 자체에서 위험성을 몰랐는지가 그것도 이제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아닌지 관건이겠네요. 그 저기 정말 접근성 좋은 그 컨텐츠가 있는데 에린 브로코비치란 영화. 네, 맞아요. 알아요. 그게 보면은 영화 그 후반부에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만 받느냐 아니면은 일반 손해배상만 받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제보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는 이유가 물론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미 그 증거가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나올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 방어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 합의를 빨리 하는데 합의하는. 천문학적 액수로 역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줄리아 로버츠 나왔고 감독도 맞죠? 스티브 소더버그라고 아. 아주 좋은 영화 만드는 감독입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예. 흥행도 대박 쳤고. 예, 네. 재미있었어요. 근데 네. 본지 좀 오래돼서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오염.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그 지역에서 거죠. 하는 주민들. 예, 네. 병이 자꾸 생기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집단 소송 제도가 자리 잡고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네. 가불관계 갑의 횡포를 없애고 가불관계를 청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예, 보시는 청산이라기보다도 가불 관계를 평화롭고 상호 발전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는 거고 예, 예. 한 가지는 늘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 이슈 주제 던져주시고 또 항상 저를 공부시켜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매번 안 나오세요? 잘 왜? 아니요 잘 예.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셔서 언제나 박경신 교수님은 그 저희 위키트리 소셜 방송의 갑이라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